3.1혁명 101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까진 안 했잖아. 그치, 배경을 했었지. 뭐 했었죠? 배경으로? 3개 했었는데, 3개. 가필령변, 방공령, 그리고 거문도 사건. 3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방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곡식을 일본에게 안 뺏기겠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그걸 통해 수탈이 심해졌고 또 밀란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또 오늘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자는 조선 만국의 시작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자, 일제 침략사 우리가 쭉 했고요. 그래서 조선이 언제 망했다고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수도방위군을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1기예요. 1기. 자, 동학, 동력, 동자에 배울 학자. 동학 무슨 뜻 같습니까? 해석해보세요. 동학. 동쪽 학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 1860년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최재우는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공부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어느 산골에 들어서 연구하고 있는데, 신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책을 보시오. 책 3권을 줬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책을 했더니 큰 깨달음을 얻어 세운 게 동학이라는 종교예요. 이거 종교. 동쪽의 도를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종교. 그래서 사대주의 청나라를 배격하고 서학을 배척하는 것. 그게 동학이에요. 자, 그리고 64년에 혹세 무민죄로 교주 최재우가 사형을 당합니다. 백성들을 꼬셨다고. 동학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세 글자로. 아유, 감사합니다.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자, 중딩들. 인내천 뭐야? 인내천. 자, 20대. 인내천 뭐야? 20대. 인내천. 30대 안 갈게요. 졸지 마요. 네. 졸지 안 갈게요. 예. 30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다. 예. 30대, 40대 분들 좀 긴장하셨는데, 예. 인내천은요, 사람인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이 청나라 사대주의 유학, 성리학 이런 거 있죠. 다 배격하고. 그 당시 천주교 다 배격하고. 사람이 하늘이다. 그리고 당국의 홍익관 있잖아요. 그거와 맞닿아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학이 지금 천도교로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천도교예요. 그런데 그 천도교의 걸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목사라 그런지 성경 같아요.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이고 왕이나 계급 이런 거 다 깨트리라 그러고 홍익 인간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잖아요. 그렇게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어쨌든요, 넘어갈게요. 이대 교주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포접제, 간단하게 다단계 피라미드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3명 전도하면 어떤 일장이 되고, 그리고 내 밑에 사람이 또 전도해서 10명쯤 모으면 계급 올라가고 이런 거 있죠. 피라미드. 골드, 실버,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그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둡니다. 대성공을. 그리고 이게 인간 평등 사상을 많이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공부 가르치고. 당시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먹혔어요. 농민들에게. 그래서 1890년에 교조신원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주이신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 사람의 권한을 복권시켜달라. 라고 막 운동을 벌여요.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 간단하게? 종교운동이에요. 종교운동. 아직까지는 종교운동이에요. 근데 94년 보은 집회. 보은에서 동학교들이 다 모였대요. 근데 이 집회 때 뭘 했냐면요. 척외양창의 라는 깃발을 내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을 물리치고 의를 이루자. 정치 집회로 변질됐죠. 그렇죠? 변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우리 서민이 잘 살고 우리 민생이 안정되려면 일본과 서양을 우리를 빨아먹는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 이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고종이 야 니네 해산해! 명령 내렸어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하고 해산합니다. 고종의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요 종교 집회에서 이제 보국 안민 집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단순히 우리말로 하면요 그냥 모여서 기도회하고 이런 집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백성이 어떻게 잘 살까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을 무찔러야겠어, 서양 열강들을 무찔러야겠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진짜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래. 저는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고종의 해산명령에 순종했다 그랬죠. 이들은요 민주주의 의식은 아직 없었어요. 예, 왕을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착하고 좋은데 밑에 신하들이 썩었다. 그리고 외세 일본과 얘네들이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정말 이걸 우리 기독교가 본받아야 돼요. 종교가 보국 안민으로 변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이겁니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조 신원운동이 처음은 이거였어요. 우리 일대교주 나쁜 놈 아니다! 우리 일대교주 살려내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 아 맞아. 나라가 잘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려면 이제 외세를 몰아내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종교의 순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나라를 보호한다. 우리 기독교 이거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3.1운동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될 때 민주화 운동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국 안민이에요. 천도교는 지금 동학은 그걸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보국 안민 합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합니까? 오히려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종교가 할 일이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가 이거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아하 전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국 근현대사에 조병 나오면 뭐 어떤 놈이라고? 나쁜 놈. 예 맞아요. 조병 나오면 다 나쁜 놈이에요. 네. 고부 현감 조병갑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조병갑. 예, 유명한 인물이에요. 예. 1893년 고부, 현재 전라도 정읍에 현감으로 부임합니다. 첫해 지애비 조규순의 영세불망비 를 건립하기 위해서 천냥, 요즘 시세로 7천만 원을 모집합니다. 아니 고을 사또 되자마자 아빠가 이제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다 성대하게 장례식 했겠죠? 그리고 우리 아빠를 영원히 세세토록 잊지 않기 위한 비석을 만들어야겠어. 야 모금해 돈 내. 이래서 7천만 원을 걷어버립니다. 와 멋져요 아주. 예.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비석이 남아있어요. 예. 대충 높이 1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까만 돌로 만들었고 자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런 걸 조사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G마켓에 비석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대충 150만 원 합니다. 150만 원 뒤집어 써요. 근데 얼마 걷었다고요? 7천. 그렇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비석 보세요. 여기 한쪽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깨져 있죠. 왜 깨져 있을까요? 예, 망치 테러를 많이 당했답니다. 네. 하도 많이 망치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담장을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요 관내 순찰하다 보니까 만석보라는 게 있답니다. 만석보. 그리고 제2 만석보를 건립을 지시합니다. 자 건립 자금 당연히 또 헌금 강제로 기부 받겠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게 만석보예요 현재. 이게 동진강에 쭉 흐르고 있어요. 동진강 꽤 커요. 그리고 양 옆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논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동진강으로 정읍천이 작은 게 흘러들어가요. 동진강 주변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근데 요 정읍천 주변이 문제예요. 물이 작으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 정읍천에다가 끝에다가 만석보를 지어놨어요. 즉 어차피 동진강은 물이 많으니까 여기 만석보에다 물을 막아놓으면 정읍천에도 물이 많아지겠죠. 댐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만석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보를 지어서 이 주변에서는요. 흉년이 나도 쌀 만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대요. 흉년이 나도. 어마어마한 땅인 겁니다. 여기에 조병갑이 부임했어요. 이 만석보를 봤어요. 저기 보가 있네? 보 때문에 만석이 됐다고? 이제 또 그러면 우리 여기 쓸데없이 여기다가 제2 만석보를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 갖고 장난치는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썩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 만석보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기부금 내고 와서 이 만석보 지으면 물세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한 선조들 또 열심히 가서 지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물세 탕감해 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완공 후 물세를 2배를 징수합니다. 바로. 완전 썩은 놈이죠. 근데 죽여야 된다? 아니에요. 요즘에 더한 놈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천 사람들 되게 예민한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아라뱃길 있죠? 아라뱃길. 좋아요. 아라뱃길이 좋아요, 나빠요? 자전거 타고 산책하기는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아라뱃길은 우리나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라뱃길을 만들고 거의 컨테이너선이 1년에 6만 2천 개가 지나갈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뱃길 만드는 3조 들었거든요. 3조 들었지만 요거 한 5년이면 본전 뽑는다고. 이렇게 아라뱃길을 타고 컨테이너선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울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아니야. 1년에 176개 왔다 갔다 할 거야라고 연구 결과 발표했어요. 그래서 요 2개의 연구 결과 믿고 아라뱃길을 만든 거예요. 3조 들여서. 근데 1년에 몇 개 왔다 갔다 한다고요? 3개요. 이건 장애 수치고요. 자, 아라뱃길에서 컨테이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분? 없죠. 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이 아라뱃길 용도 변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원래 운하로 팠거든요. 아라뱃길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얼어서 지금은 이제 좀 안 오는데 2015년도까지 얼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조롱했거든요. 어떻게 어는데 그러면 이제 쇠빙선 살 거냐? 막 이렇게. 우리도 당했잖아요. 우리도. 이 세금, 우리 세금 한 3조가 들어갔다니까요. 저기에 3조짜리 자전거 타는 곳, 3조짜리 산책로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인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 4대강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라뱃길의 10배쯤 됩니다. 어쨌든 물 갖고 장난치는 거는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아셔야 물 갖고 장난친다? 그럼 뭔가 따져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상등품의 쌀을 수확해내. 아까 그 넓은 논에서. 그리고 조정에는요. 요즘에 좀 뭐가 해서 중등품밖에 안 났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지가 먹어요. 최고입니다. 진짜 아주. 그리고요. 돈 좀 있는 백성들 잡아들여요. 아니 여기 이렇게 지금 논이 많으니까 분홍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냥 잡아들여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는데요. 일단 10대 때려요. 알렸다! 몰라요. 또 때려요. 알렸다! 네 잘못했습니다. 얼마 낼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뇌물이 14억이에요. 이거 여러분 또 우리나라 이런 적 있었어요? 어떤 군대 탱크 몰고 와서 대통령 된 두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재벌들 모아놓고 얼마 낼래? 우린 돈이 없는데요. 빵! 1억이요. 빵빵! 2억이요. 근데 그 중에서 국제상사라는 신발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회사 바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 예. 우리나라에 또 이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근현대사를 하는 이유가요. 역사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조병갑이나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나. 그래서 세금 면제 조건으로 황무지를 개간해라 막 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뜯어가겠죠.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황무지까지 뺏어와요. 이런 식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부의 훈장을 맡았던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로 탄원서를 써요. 농민들 10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이러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 낼 만큼 낼 테니까 좀 봐줘요 하고 탄원서를 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이놈이 네 죄를 알렸다. 주의를 틀어버리고요. 이게 실제로 전창혁 씨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데 묶어놓고 엎어놓고 군행에다가 깐 다음에 군복 입은 사람들이 여기 이거 사진은 회초리죠. 회초리가 아니라 진짜 큰 곤장으로 때려요. 전창혁 씨가 10대 맞고 장독으로 사망합니다.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너무 부당하다고 이거 썼다고.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을 때 인터넷 논객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현재 경제 정책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유튜브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근데 조회수가 720만 뷰 나왔어요. 조회수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래, 이거다. 지금 이명박이 잘못되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경제학 교수들도 뜻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맞다 그랬어요. 이명박 잘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미네르바? 잡혀갔어요. 그래서 뭐 허위사실 유포로이나 명예훼손 그걸로 3년 동안 재판받았어요. 결과는요, 재작년에 무죄 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막 탈탈탈 털고 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에 나서서 이렇게 탄원했던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요. 그럼 사람들이 찍소리 못해요. 이게 가진 자들, 부패한 자들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나타난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쭉 한글로도 써 있고 여기 동그랗게 사람들 이름이 써 있어요. 사람들 이름이 동그랗게 써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연판장 맞아요. 맞는데 여기 이름이 보통 우리 서명할 때 쭉 이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름이 동그랗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봉준 장군 아시죠? 전봉준이 쓴 사발통문이에요. 왜? 전봉준이 바로 전창혁 씨 아들이에요. 자기 아빠가 대표로 갔다가 맞아 죽었죠. 그래서 이제 경문을 써요. 똑같이 아빠가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쓰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이름들을 쓰잖아요. 이름을 밥사발 있죠. 밥사발을 가운데 엎어놔요. 동그랗게. 그리고 밥사발 둘레로 뺑 돌아가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사발통문이에요. 왜? 우리 아빠가 대표로 나섰다 죽은 거 내가 봤거든. 우리도 뭐 사인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쓴 거예요. 이렇게. 사발통문. 참 우리 조상들 머리 좋아요. 이 사발통문을 고부일 때 뿌려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전봉준이에요. 예. 이 사진 한 장밖에 안 남아있어요. 굉장히 슬픈 얼굴이죠.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셔요? 예. 이 사진이에요. 무슨 가마 같은 데 타고 있잖아요, 지금. 전봉준 씨가. 그렇죠? 이 가마가 아니라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요. 체포돼서 서울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 받은 후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전봉준 장군이 체포됐는데 왜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때 이랬고요. 이 가마 같은 걸 탄 이유는요. 체포 당시에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진 딱 한 장 남아 있어요.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자, 사발통문입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서 보셔요. 여기 한글로 옆에 적혀 있어서 대충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봉준도 보여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딸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며 인민을 수탈한 참관오리 아니 탐관오리를 경계할
징계할 것, 전주성을 함락하고 곧바로 서울을 진격할 것, 이렇게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근데 고부성을 격파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바로 이 당시에 500여 명의 농민이 일어났어요. 다 죽창이나 낫을 들었어요. 고부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조병갑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조병갑 목 따는 건 실패합니다. 왜? 도망갔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 밀란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탄광오리를 쫓아내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고부관할을 점령 후에 재물과 식량을 다 분배해요, 이제. 그리고 신임 군수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박원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백성들에게 절을 해요. 그 당시엔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이나 시장이 우리에게 절할 수 있죠. 우리가 주권자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군수 현감이 왕의 대리자니까 거꾸로 돼야 돼요. 근데 박원명이 농민들에게 절을 해요.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이 관할을 점령하고 재물, 식량 재분배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줘요. 그래, 괜찮다고. 자, 그랬더니 이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쵸. 맞아요. 다 착해요. 착해. 해결됐네. 해산하자. 가자. 예. 그래서 단 2개월 만에 고부 밀란이 종료가 돼요. 고부 밀란이. 여기까지만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고종 옆에 어떤 되게 나쁜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새끼가 저 밀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조사해 봐야 한다고. 그래서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안핵사 이용태라는 조사관을 파견하는데요. 여러분 암행어사는요. 임금 대신 지방을 암행순찰하면서 처분하는 관리예요. 즉 탐관오리를 미리미리 찍어내는 사람이 암행어사고 안핵사는요. 밀란이나 소요를 수습하는 즉 탐관오리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가서 수습하는 게 안핵사예요. 즉 암행어사는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는 거고 안핵사는 밀란이 일어난 다음에 가는 거고. 근데 지금 밀란이 어떻게 종료됐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또 보내요. 여기부터 아주 큰 우리나라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이. 이 이용태가요. 자, 이분은 이용태 아니에요. 드라마 녹두꽃의 이용태 역할을 한 연기자예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용태가. 어디 감히 농민 새끼들이 양반한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잠잠해졌잖아요. 밀란 끝났잖아. 아까 박원명이 잘해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원점에서 다 재조사합니다. 전봉준에게 현상금을 걸고요. 농민 봉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조병갑보다 더한 뇌물을 거둬요. 이겁니다. 너 농민이야? 어차피 다 농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 농민이야? 동학이네. 죽여!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조병갑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핵사 이용태였어요. 그래서 이용태가 오자마자 난리가 났겠죠, 또. 자, 그럼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고부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유, 그렇죠. 예. 한 번 했던 걸 두 번 못 하겠습니까? 예. 고부 관할을 재점령합니다. 근데 이용태는 또 도망갑니다. 하여튼 눈치는 빨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과연 얘기로요. 아까 이 조병갑 있잖아요. 조병갑은 밀란의 책임을 지고 귀양을 가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고종이 그 조병갑을 요즘 말로 하면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해요. 아휴. 그래서 그 고등법원 판사가 돼가지고요. 동학 농민들 있죠.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사형이에요. 특히 동학 재판을 담당해요. 조병갑에 이걸 시켜요. 이러니 고종이 욕을 먹죠, 이러니. 그렇죠. 예. 이용태는요, 나중에 친일파가 되고 일본의 남작이 돼요. 남작.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돼요. 조병갑은 등재가 안 돼요. 그 전에 죽었거든요. 다 그놈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리고요, 이제 밀란이
혁명으로 전환됩니다. 고부 관할을 재점거했잖아요. 그냥 고부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곧 정읍 땅에서만 일어난 밀란이에요. 근데 그게 거길 넘어가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다른 데로 퍼지면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혁명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농민군이 조직이 돼요. 농민군. 그걸 동학농민군이라 그래요. 약 2만에서 많게는 10만까지도 봐요. 그리고 봐봐요. 농민군이니까 군복이나 이런 게 티가 안 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정들이 많이 숨어들 수 있어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암구어 아시죠? 암구어? 자, 화랑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암구어에서 뭐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하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들끼리 자기네들 계급 표식을 정해요. 뭐 매듭을 하나 맨다, 두 개 맨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성, 왜 전주성이냐면은 도청 소재지예요. 전주가 글로 쳐들어 들어갑니다. 전주성으로 쳐들어 들어가는데 전주성에 있던 그 지방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내려와요. 만난 곳이 황토현입니다. 황토현.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동학농민군과 관군 간의 첫 전투였고요. 근데 동학농민군은요, 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지형 지물을 적절히 이용하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호남군, 관군 내에 보부상으로 위장해서 첩자를 심어놔요. 관군이 700명밖에 없었어요. 800명. 내려오면서 계속 징집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보부상, 여기 농민들 다 징집을 하는 걸 듣고 동학농민군이 거기에 일부러 징집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정말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황토현, 이게 그 그림이에요. 예, 기록하거든요. 전투에서요, 관군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뭐 흙이 다 시뻘겋죠, 지금. 흙이 왜 시뻘겋을까요? 여기, 아니, 황토 땅이에요, 황토 땅. 예, 황토 땅.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언제 했냐면, 안개가 끼는 아침에 시작했대요. 안개가 끼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습기 많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요, 안개 낀 후에 보슬비가 많이 내린대요. 보슬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바닥이 어떻겠어요? 질척거리겠죠. 그리고 질척거리고 총은요, 못 쏘겠죠. 그래서 황토현에서 이렇게 부슬비가 내린 날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만 보면 동학농민군이 더 뛰어나요. 그리고 이때 엄청난 신무기를 개발해냅니다. 그 전에 황토현 전투에 승리해요. 5월 11일. 그리고 이때를 동학운동 기념일로 삼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동학운동 기념일은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면요, 뭔가 동그란 드럼통 같은 걸 굴리고 있죠.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대나무로 만든 한 4, 5m짜리 드럼통처럼 생겼죠. 큰 원형통. 이거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장태라 그래요. 닭장. 옛날 닭 키우는 곳이에요, 이게. 닭우리 옛날에. 이거를 전쟁에 사용해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 안에다가 지푸라기하고 솜을 꽉 채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굴려요. 굴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군은 총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설비가 내려 총이 몇 발은 발사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방탄 차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굴리면서 내려오고 그 뒤에서 놔들고 두고 있다가 이걸로 상대방을 쾅 부딪혀버리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진짜 전략만 놓고 보면은 관군보다 농민들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자, 그래서 5월 15일 날 전주성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입성합니다. 전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때 또 큰 아픔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용태 때였죠. 이용태. 그쵸? 안핵사 그 사람. 뭐 없어도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고종과 중전 민씨,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이번 제목은 전주화약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호남군이 안 되니까요. 고종이 중앙군을 내보내요. 경군이라는 거는 경성, 서울경 그 소리예요. 이 경군은요. 우리 지난번에 수도방군 몰살됐죠. 새로 키운 신식군대예요. 이 경군에게는요. 기관총까지 있었어요. 이들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럼 간단하게 경군이 이긴 거예요? 동학농민군이 이긴 거예요? 경군이 이긴 거예요. 동학농민군을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고종은요, 이걸 몰라요. 자기네 군대를 못 믿어요. 자기네 백성도 못 믿어요. 그래서 또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땡큐하고 또 와요. 벌써 세 번째 왔죠, 지금? 이모군란 때 왔어요. 갑신정변 때 왔어요. 지금 또 왔어요. 근데 이제는 청나라가 작심을 하고 와요. 그리고 텐진조약 핑계로 일본도 옵니다. 일본도. 여기서 엄청 웃긴 겁니다. 청나라 병사 1,500명이 충남 아산에 상륙합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충남 아산이면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충남 아산에서 딱 아산에 내려서 여기 지금 안산이나 그쯤에서 이제 막으려고. 즉 청나라 병사는요 진짜로 동학농민군을 막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 군사는 8,000명이 어디에 상륙한다고요? 인천. 그거예요. 동학농민군을 막으려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거예요. 이걸 고종과 이 중전민씨가 또 불러요. 그러자 동학농민군 이 소식을 들어요. 우리나라에 외세가 개입했다고? 근데 자기들은 초교의 양창이잖아요. 호국안민이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 일단 해산하자. 그래서 외세의 개입을 알고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해요. 또 이때가 마침 모내기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학농민군이 고종이나 중전민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해요. 외세가 들어왔다고? 우리 해산 안 할게. 싸움 안 할게. 일단 외세 물리치고 보자.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청나라, 일본, 니네 나가. 이제 끝났어, 우리. 끝났어. 나갈까요? 아유, 안 나가겠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동학농민군하고 이 정부하고는요, 전주에서 화해를 화약. 전주에서 우리 그만 싸우자고 극적 대타결을 봐요. 근데, 그리고 패정계약안 27조. 이게 뭐냐면, 동학농민군들이 우리 이건 들어줘. 상관오리 내려보내지 말고 세금도 적당히 갖고 이런 거 해요. 그걸 정부가 다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집강소 설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집강소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요.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를 세운 거예요. 즉 농민 대표들이 사또와 함께 거길 지방을 다스리게끔. 이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집강소가. 지방자치 조직이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이 집강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다가도 외세가 들어오니까 우리 자진 해산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철군을 준비합니다. 근데 일본군이 철군을 반대하고 이제 청일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동학이에요. 1차 봉기. 자, 쭉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동학에 대해서 보시니까. 그쵸. 이걸 보면 진짜 우리 선조들 무식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훌륭하고, 정말 우리 촛불혁명, 5.18, 6월 6.10 항쟁, 우리 4.19 혁명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 다 뿌리에 있었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윗대가리들 이렇게 많이 썩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요. 이게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